유엔군의 공군력 화력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해안가에 있는 그 해군 한포, 그 한포 사격, 이 포사격과 이 유엔군의 공군 포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그 6차 공세인데 5월 16일부터 20일 동안에 이제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공격을 했지만 결국 이제 사상자를 내고 퇴각을 하고 오늘은 뭐 철의 삼각지라는 그런 지명이 있고 그 당시 있었던 그 뭐 여러분 고지전이라고 아마 그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차 공세는 53년 7월달 휴전 앞두고 이제 주로 이제 막판에 가면서 이 팽덕해는 유엔군은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기가 바로 옵니다. 근데 국군이 특히 그 5차죠. 6차 공세에서 헨리 전투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엔 부단장이 전방으로 미리 헬리콥터 타고 도망을 가겁니다. 특히 헨리 전투에서 한국군은 원군의 임진왜란 때 원군의 참패처럼 아주 엄청난 참패를 당하고 일개 사단이 이제 점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8군 사령관인 벤브리트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군의 군 지휘권을 완전히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벤브리트 장군은 한국군을 적절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병들, 지휘관들을 훈련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오늘날에 여러분 저 화랑대 여기 있는 저 서울여대 앞에 있는 저 육군사관학교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 벤프리트 장군이 이 육사 교육하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벤프리트 장군의 동상이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우리나라의 그 육군 만든 창설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그 지휘관들 장성들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는데 뭐 적진 모택동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폭격으로 팽덕회한테 이제 이 소련에서 유학을 했어요. 모택동 아들이 그랬는데 온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참호에서 작전회의를 하는데 유엔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가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팽덕회가 모택동한테 가서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이래 했는데 아이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 것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역시 아들이 존 아이젠하워 소령으로 와가지고 후방에 정복이 있었고 벤프리트 장군도 아들이 있었고 조 워커 사령관 알죠? 그분도 아들이 여기 와 있었고 그래서 그 유럽이라든가 이 전유목들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지만 그 아들들을 군복무를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대가 완전히 지금 2년에서 1년 6개월로 무너졌죠.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70년 사이에서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남자답고 사회에서 쓸만한 인물이 되는 교육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옛날에는 3년 갔다 왔는데 지금 2년 6개월 초기준다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표 얻어가지고 지금 청와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지원병 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군대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오늘 좀 3,000% 안 빠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중단합니다. 무조건. 몇 시계 더 있어요. 자, 이제 휴전협정에 대한 오늘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휴전협정의 제일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38선으로 하느냐, 국경선 문제죠. 현재의 전선에서 발톱을 박느냐. 북한 처음부터 의제로 38선에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38선 합시다. 남일 장군이 이렇게 때려쓰는 거예요. 근데 하면 때려쓰는데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이 제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껌 씹고 앉아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빅 이슈는 뭐냐면 포로 송환 문제입니다. 이제 거제도라든가 부산의 거제도도 있지만은
거제도 쪽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지어가지고 포로를 이제 중심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한 16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유엔사가 저쪽에 북에 보고한 명단은 13만 2천 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공포로 석방한 것이 한 2만 5천 3만 정도 되죠. 그렇고 자, 근데 재미난 게 북한 쪽에서 중공군 쪽에서 포로가 뭐냐? 대부분 북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중공군이 북한 쪽에서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포로를 갖다가 한 6만 7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포로 교환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군 포로를 돌려받은 숫자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94년도에 지창수 소임가 되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군 포로가 무려 5만 명 이상이 거기 잡혀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94년도에.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이 6만 명 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죠. 이 책에 나오게 되는데 풀어줬다는 겁니다. 안 풀어주고 결국은 아우슈 상황으로 보냈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뭐 400명인가 500명인가 얼마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 국군 포로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1년도입니까? 이 임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장기수 비재량 장기수 64명입니까? 북한에 보내줬죠. 2001년도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이 임무를 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 선전을 이용하면서 그 임무시 지금 아무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한 간에 김대중 때 복지적으로 5억 달러 주고 노무현 때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리고 이 현 정권은 지금 이게 나라 망할 지경으로 지금 무슨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국군포로 대해서 이게 참 말이 없죠. 그런데 이 위안부 정신 때 뭐 좀 미치미치 그 날이 지날 바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식구들하고 가봤는데 제가 누님 말씀 요거 한마디만 합시다. 그거 제가 이제 인력이라든가 그 진열장을 잘 해놓은 건 좋은데 구호로 거제도 판공소로 보면 한 번도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평화. 거기도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 제가 답사가면서 거창 양민학살 사건 알죠? 국군이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도 언제 몇 년부터인가 땅을 시장들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의 여러분 5.18 알죠? 5.18 기념관 그거를 뭘 본땄는지 그 국군들이 이래가 저래가 양민들을 죽였다 해가지고 그 전신해놓고 막 관광 단지로 만들어놨어요. 그 먼 차량들이라고. 근데 제가 보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6.25가 터졌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 올라가면서 양민들을 대거 학살을 하게 되는데 완장찬 보도연맹 분자도 알죠? 자익분자 30몇 명 보도연맹들하고 앞잡이 해가지고 양민들 죽이는데 그게 영광이라든가 전남 쪽에 해가지고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전시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방공교육이에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저렇게 잘못해가 저래 것만 난리를 치고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 창고에 한번 가보라고 제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인디언 서부 가면 그 바팔로 물소들 바팔로도 있고 거기에는 곳곳에 기병대하고 인디언들이 총격전을 벌이거나 이리저리 해가지고 마지막 그 인디언들 이렇게 갈기 버리는 그런 데가 있죠. 그 말도 하나 하고 팻말 하나씩요. 움디등이 해가지고 거기에 기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양민들 해가지고 갈게 버리고 인디언의 마지막 전투가 여기서 종료됐다. 팻말 하나 있습니다. 하나뿐이에요. 박물관도 없어요 그런 데는. 왜? 그 나라의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예? 뭘 잘했다고
양민학살이 그래 난리를 떨고 온통 길거리에는 국군들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만 전체적인 것은 동상이라만 쓰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쉴드 협정이 53년 7월 17일 체결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북쪽에서는 총대장이 팽덕해고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남일 장군 또 뭐 클라크 이런 인물들이 그 저쪽에서는 팽덕해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 팽덕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도 원래는 우리나라 압록강을 건널 때 인표 알죠? 그게 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인표가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 당시에 그 빅3에 들어갑니다. 주덕, 인표, 그 다음에 팽덕해 이래 되는데 빅3라면 대단한 것이죠. 이 모택동의 고향의 후배입니다. 후배. 근데 나이가 4살, 5살 연하였는데 팽덕해가 모택동에 비해서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국부군 출신이고 알다시피 여러분 서안사건 그 장양남 사고 친 장양남 동북군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유학에서 일본군에서 공부를 좀 했고 모스크바에서 군대도 좀 했고 굉장히 외국의 이 정세에 밝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나이가 또 이런 식으로 다녔대요. 군 출신이라서. 결국은 59년에 문화대혁명 시절에 이거 모택동 자기 저 동주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직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모셔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 이거 거들납니다. 편지도 쓰고 직접 이야기도 했어요. 뭐 친구 후배처럼 지내니까. 그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 공이반한테 혼났는데 그래가지고 저 마누라한테 이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둥서팽이 집권해가지고 유속이라든가 이런 팽덕회를 복권시켜줬던 겁니다. 아주 이 한국전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는 팽덕회가 군에서 하나의 그 국방장관도 되면서 하나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덕회는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병사가 이 헛되이 희생되는 것을 굉장히 그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1년 1.4.5턴 해가지고 이거 내려올 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그래서 38선에서 군사를 스탑시킵니다. 병사를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순신 장군이 병사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노발대발을 하고 달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왜 군대를 징계를 안 하느냐? 누굽니까? 알죠? 김남욱이 알죠? 김일성이 전방에 찾아가지고 사태를 하면서 왜 말이야? 더 징계하지. 병사는 죽을 맛인데 침시 싣고 내려가란 말이에요. 동상걸레가 다 썩어 있는데. 그래서 김일성하고 팽덕회하고 크고 작은 굉장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항미 원조 전쟁이라 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주라고 제일 앞장선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모택동과 주울레입니다. 그 주울레는 왜 그랬냐 이렇게 했냐? 국공 내란 때 45년부터 49년 사이에 이 공산당과 국부군과의 장기성 모택동 간의 치열한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코너에 몰린 공산당 군대가 일개 15,000명 병력이 코너에 몰려가 포위를 당해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김일성 거기에 식량도 얻어오면서 은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울레가 이런 공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북조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공산 측의 계략과 입장을 보면은 자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데 일단 무대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라. 협상 무대를 영화 배우가 있으면 우리 무대입니다. 스테이 무대인데 예를 들어서 공산 측 사진 기자만 대동하게 하면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트러 대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진 기자와 공산 기자들만 하느냐 유엔군 기자도 오라 해가지고 항의가 됐던 것이고 사진 기자 공산 측하고 저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앉게 되면 그 의자를 중공군하고 북한 측 회담자 하는 거는 의자를 굉장히 높이 받게 의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깃발
유엔군 깃발이라든가 미군 깃발다 뭐의 깃발을 중공기라든가 북한기를 만딱 크게 한다 이야기야. 그리고 유엔기 이런 걸 조그맣게 하고 굉장히 그렇게 무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성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기관단창이라든가 무장한 사람들 있죠, 군인들 있죠.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마치 항복하러 온 것처럼 그 기자들이 그렇게 딱 직도로 연출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리주희 장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고 또 협상을 지연시키면 자유진영은 자기들이 맥에 빠져서 양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지연시키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유리한 이런 회담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개성을 누가 폭격했습니다. 개성 누가 폭격했다. 아 우리 안 했다. 그런데 어느 정체 모르는 비행기가 개성을 폭격한 거예요. 그게 유엔군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중공군이 어떠서 기관단체가 맞춰서 배치가 죽었습니다. 아 유엔군이 했지 않냐. 유엔군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런 이런 모략 자각극 하는 거죠. 백남기 씨가 지금 물 대표의 죽은 게 사실입니까? 어찌됐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거 어떻게 생각나네. 네, 아니 뭐 3점만 빠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짓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70년 좌익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과정에서 다 인수인계 받고 거기에서 배운 겁니다. 왜?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에서도 가고 금강산 관광도 가고 우리나라 기업가 목사들하고 왔다 갔다 언론사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서 자유는 뭡니까? 무슨 물이 듭니까? 빨간 물이 들잖아요. 그리고 책도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좌익들의 전략 전술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이게 이제 병원에 시체를 끌어들여가 뭐 한다, 누가 죽으면 난리 구실을 치다든가. 우리 지금 5명 열사가 죽었지만 좌익 같으면 이건 난리가 났죠. 근데 언론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전략 전술이 요기를 통해서 미국은 30년대 40년대까지 미국의 공산당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메가지 선풍이 벌어. 메가지 선풍. 메가지 선풍이라는 것은 미국 국무부의 관청에 200여 명의 스파이가 있다. 공산주의자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트루먼 행정부가 애국법이 일종인데 국가에 대한 충성선서법을 법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직이라든가 공무원 쪽에서 이런 소련 친소 그런 간첩으로 의혹이 되는 사람들을 대거 추방을 하면서 일단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 6.25전쟁 터졌을 때도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실감을 못한 나라입니다. 간첩은 행정부에 있었지만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사부처럼 그런 실감을 악독한 이런 정책을 실감을 못하고 6.25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이 터너 제독이 이게 그 당시에 해군 제독 중장입니다. 별 3개 제독이 별 2개라 3개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에 이 메가더에게 그 상륙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공을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련 마리크 대사가 6월달에 이거 보니까 아무리 병력이 100만 대군이라도 이 중공군 유엔군 이 섹색이 폭격에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폭격으로 진격을 38선 이래 진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이래서 뭐 협상을 하자고 유엔 대사인 말리크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계속 회담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리주희 장군이 저 바다에 원산만에 떠 있는 덴마크 그 배에서 합시다 그랬는데 이 저 공산당이 당신들이 회담하고 싶으면 계속으로 찾아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안 갈라 했는데 미국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합참하고 이 대통령이 푸시하니까 여론이 푸시하니까 그럼 가자 해서 개성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뭡니까? 개성은 수복을 할 수가 없고 호랑이 아다리 들어가 고리 돼버린 겁니다. 들어가니까
개성에 처음 들어가니까 겁을 주려고 기관단총들 있지 않습니까? 바축카포 쫙 해가지고 비무장 해가 갔는데 기관단총을 해가지고 완장 차고 촥촥촥 하면서 겁을 주고 사진기자들 대동해가지고 사진 찍고 앉아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선전술에 속았구나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협상 태도와 실체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는 더 때리면 중공군을 거의 괴멸할 수 그 직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분리하면 어찌 됩니까? 분리하면 협상하자는 그런 거요. 문재인 씨가 야당 대표들 소집했죠. 자기가 분리하니까 소집한 거 아니죠? 이게 공산당 수법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분리하니까 소집한 거예요. 그럼 그냥 사진 찍고 오면 안 되잖아요. 조건을 달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지웨이가 이거 때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점이 있었고, 결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비할 시간을 벌어줬다. 협상 장소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개성을 포기했던 것이고, 공산군, 공군력, 비행장을 설치하는 기회도 방치를 해주고, 또 공중정찰도 나중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51년 7월부터 전 전선에서 소강 상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 동부 전선에서는 우리 국군들이 한 채 땅이라도 뺏기 위해서 치열한 소위 고지전이 벌어집니다. 그 영화 나온 고지전 알죠? 그런데 서부 전선에서는 미군이라든가 유엔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성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병력 복무기간이 1년입니다. 월남전도 1년이거든요. 크리스마스도 미국 가기 바쁘죠. 왜 거기서 대중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싸우고 가려고 하니까 팽덕회는 지시를 내립니다. 한국군을 때려라 이야기야. 무조건 한국군을 때려라 이야기야. 미국은 어떻게 우회해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때려라 이야기야. 그래서 한국군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점입니다. 자, 저희 전호제독의 이 책에 보면은 약 10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적이 정전을 청할 때, 자, 정전하면서도 군대 하는겁니다. 싸우면서 협상하는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도 군사적인 압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해요. 왜? 군사적인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회담을 하니까 말들이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억지를 하고 하루도 이틀은. 그래서 유엔군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지고 제가 공산주의자는 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몽둥이가 이야기를 그렇죠. 그러면 몽둥이 맞으면 봐줘야 되겠네 해서 폭격하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일 지나니까 복귀되죠. 아이고 협상합시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대답장에. 그러니까 이놈들은 몽둥이로 때려야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협상 진척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회담을 열자는 공사정책에 너무 급하게 해가 하지 말아요. 급하게. 에? 뭐든지 여러분 전쟁하고 정치는 뭐예요? 급한 사람이 집니다. 전쟁하고 정치는 급한 놈이 져요. 급한 놈이 져요. 우리가 여러분 광화문 천막에 들어온 게 80몇십째입니다. 30 아닙니까? 지금 박 시장하고 청와대 사람 죽을 맛이에요. 주자분들은. 왜? 여기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치고 빠지는 모택동 게릴라 유격전력을 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대표나 우리 홍 대표나 이런 참모들이 누구며 조 대표하고 신상명세서를 가져오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프리스타인 중사령관 허평한 장군이 전략가로서 손자 병법을 이루는 게 아니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최고의 지금 다 도청을 하고 있는가 봐요. 청와대에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현재 이게 병법이 문제니까.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이거 치고 빠지고 하라고 맨 먼저 하신 분이에요. 천막을 갖고 합칩시다. 자, 정치와 전쟁은 성질 급한 놈이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항우가 왜 졌습니까? 항우가 성질 급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고 이러지도 하다가 이 끈질끈질한 이 유방한테 넘어진 거예요. 네.
자, 공산 측이 또 회담 장소를 선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회담 장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협상할 팀에서 아쉬운 점을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할 팀들은 다 군발이들, 군인들이죠. 펜더케를, 남일 이런 사람들 군인 출신인데, 그 천막 너머에 외교관 전문가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자기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작전을 땄단 말이에요. 서방 세계에 이 외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 유엔군 측은 다 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썽이 생길까봐 전문 공산주의자와 협상했던 조지 캐런이라든가 이런 외교관들을 불렀다가 언론에 노출되면 말썽이 생길까봐 겁을 집어먹고 철수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황교안 씨가 청와대 가가지고 주사파에게 그물에 먹겠죠. 그물망에 반일 프레임에 먹혀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모들 잘 짜야 돼. 참모. 우리 정치가들 지금 병이 5.18 문제라면 겁을 내고 4.3 사태 겁을 내고 그 다음에 친일 하면 겁을 내고 그럼 같아지는 겁니다. 지금요 따라보니까 지역구 지금 에브리 프라이데이 금요일마다 현역 국회의원들 아니셨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저 KTX 타고 지역구에 딱 따라 있답니다. 지금 선거운동 지금 들어갔습니다.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하고 저하고 통합이다 연대 이것보다도 지금 금요일마다 지역구 가가지고 지금 관리한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굉장히 최고의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보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요. 내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를 양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떡을 하나 더 달라고 하는다 이야기요. 이거 하나 더 주겠지 이런 얘기가. 그러면 하나 줄 때 반드시 공산 측에게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라 이야기요. 황교안 씨가 갔으면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되죠. 조건을 걸어야 되죠.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 우리 이 시대는 DJ와가 YS라면 저 주사파를 어떻게 대응했겠느냐. DJ와 YS라면. 네? 그거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두른 태도를 펴라 이게요. 협상은 서두른 사람이 집니다. 협상, 정치, 전쟁, 성격 급한 사람이 집니다. 제가 참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제가 이거 정치판에서 이거 제대로 하려까 모르겠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지금 말도 빠르고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을 때 진전된 것이 없으면 회담장에서 뛰어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게는 단호하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51년 7월 달에 회담이 시작돼가지고 2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군 해군 그리고 이제 서양 동해안 쪽에 섬 북한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엔 해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동군도 그렇고 중공군은 공군이 없어요. 그리고 이 스탈린의 공군들은 이게 유엔군에 비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규모 이 능력도 떨어지고 기술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 공산주의과 회담 의지는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안건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 멋대로 안건으로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건 뭐냐면 국경선을 어떻게 정해됩니까? 이런 안건이 아니고 아예 안건으로 해가 뭐를 갖고 왔냐면 읽어보니까 국경선을 38선으로 하는 걸 논의합시다 이게요. 먼저 자기들이 38선으로 정해왔어요. 그게 아니죠. 유엔군이 이게 뭐냐? 국경선은 처음부터 해야지 안 된다. 자, 그리고 말을 길게 하지 마라. 정황선을 반복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통역을 하게 됐는데 한국어, 영어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중국어 이렇게 통역을 했는가 봐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통역을 했는데 발언을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목을 치 뜯는 거예요. 목이가 뜯듯이 치 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언론에 내고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막 선전적으로 제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그 정확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 회담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라 하는 것이고, 협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탐지 포로 소환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공산주의 이제 포로들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포로들을 신문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 핵심은 이게 자유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가면은 노예가 되는데 살려주면 자유를 찾지 않습니까? 네, 자유가 이십니까? 자유를 확대시키는 이게 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 포로들에게 자유를 더 줄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의식. 이 포로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합산이죠. 그런 것이고, 적이 원하는 대로, 적이 앞으로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유와 어긋날 때, 협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아베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적인 이런 가치관의 동맹입니다. 그 아베가 주사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말살해서 독도니 뭐니 해가지고 영토를 침략하는 것인지, 그거 확실해야 됩니다. 대만을 독도를 치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작살내겠다. 하는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죠. 그러나 미쓰비시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 65년 한일협정, 한일회담의 그 정신을 당신들이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서의, 그리고 북한에 원래 전략물자를 유엔 보낸 거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에 어긴 것이 아니냐. 이 문제인지, 이때 대한민국 완전 짓밟아 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밝히나 해야죠. 여러분, 아베한테도 편지 써보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여기 편지 많이 썼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제가 편지 좀 써봤더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가 막 증가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고 아베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경상하는 것을 당신들이 막으려 하는 거냐, 전략물자를 막으려 하는 거냐,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주사부한테도 분명한 입장을 야당이 전달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한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 친일 반일 이렇게 이 히스테리 노예로제 아이고 이렇게 막 급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뭐 겁을 먹든 안 먹든 이제 나라 거의 망할 판인데, 공화당이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줘야 돼요. 제가 정치가들 좀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1년 전에 자유민주학회 학회장 하면서 사회도 보고 이랬는데, 참 이 문제가 국회도 없죠. 국회도 안 되시네. 근데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왜냐면 지역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당선을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당선을 돼야 되잖아요. 그 2차적 목적이니까, 어떤 안건이 생기면 지역구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표가 될까? 그렇게 되니까 무슨 눈이 한 바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바퀴 눈이 돌아가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세미나를 해도 뭐예요? 그 생각에 돌아가니까 눈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 사람들 세미나를 하는데 마음 저 멀리 꼼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정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여야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역구 간다고 여야 국회의원들 안절부절이에요. 안절부절. 그럼 뭘 하지 못해 앉아있으면 다 하고 막 눈이 막 동자가 돌아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내일 모레 망할 판인데, 그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뭐 누구가 이걸 떠나서 그렇더라 이야기에 저렇게 되기까지 국회의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회의원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안 해봐서 그런다 그래,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면은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떨어지면 집에 갔는데 저 불빛이 다 캄캄하더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안 오는 거 있죠. 미친답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자, 53년에 7월 17일입니까?
휴전협정이 체결된 거 아닙니까? 협정이 체결됐는데 스탈린은 계속 펜더캔은 북경에 있는 모 대통령에게 작전 지시 오케이를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공격을 며칠 합니다 하면 일일이 받는데 모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코치를 받아야 되죠. 이래 합니다. 저래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협상을 끈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 협상을 완전하게 사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스탈린을 볼 때는 미국하고 중공이 한반도에서 지지고 뽑고 해가 양쪽 다 망해야 되죠. 거들나야 되죠. 그래야 소련이 중부 동부 유럽에서 붉은 말뚝을 박으면서 그거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딜레이치는 협상을 못하게 합니다. 김일성이라든가 모택동 팽덕기가 죽을 맛이야. 그런데 3월 달에 모택동 스탈린이가 죽습니다. 의사들이 갔는데 옆에서 야 빨리 수술 좀 해. 옆에 수술하지 마라 그래요. 저희 사인 보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못한 채 그냥 의사들이 반란으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 공산당 측에서는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쪽의 사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젠하워 행정부하고 이 유엔군 쪽에서 2년 동안의 협상을 끌다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지친 나머지 엄청난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알아서 정전 끝이고 우리는 다시 전투 개시다. 통보를 딱 했답니다. 그리고 이 골프 백악관에서 여름 점심 때 골프 치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뭐냐면 베이킹에 당신들 협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뭘 터뜨릴까? 남주에 원자폭탄을 터뜨릴 테니까 며칠까지 회담하라 해가지고 편지를 한두 번 딱 보내요. 원자폭탄 편지. 아이젠하워의 핵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이젠하워가 나토 사령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군 총사령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무래도 골프 잘 치지만 하면 할 것 같거든요. 군 출신이라. 이거 안 되겠다. 겁을 집어넣은 겁니다. 원자폭탄에서.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했다. 이렇게 하려고. 선의 결론을 좀 먼저 보면은 한 4-5개인데 공산당과 협상할 때 힘을 단지 배경으로만 협박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뭐요? 몽둥이를 때려야 된다. 그건 뭐요? 힘을 군사력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계속 국군에게 뭡니까? 전투하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이거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버벅거리고. 장선영이가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전쟁 없이 어쩌고 평화 통일해야 된다고 그딴 말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 오공 전도가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전쟁의 위험을 워 리스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 체제에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힘을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천안문 사태 또 연평도 사건이 있었죠. 공군기가 떴는데 누가 방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 비행기가 F-16입니까? 세대가 떴다 그래요. 칠라고 연평도 그쪽 폭격을 한 방 때리려 하는데 불발탄으로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때 쳐버려야지. 공산주의자에게는 몽둥이 약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이 이제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 측 태도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을 거절했지만 대미 협상 카드로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인 경제 원조를 획득을 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승만 박사는 그 경고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협상 태도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석방을 했습니다. 6월 18일, 19일 이틀간에 거쳐서 아마 야간 자정 12시 기쳐서 했는가 봐요. 거기 이제 그저도 포로 소용사에 있는 미군들을 파티한다 해가지고
엉창 들에다가 요정으로 해가지고 2차, 3차로 해가지고 땡기대로 술 마시게 해가지고 3만 5천 명을 석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황교익씨가 간첩이 그 당시에 5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 5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첩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잠수정 타고 내려오는 직파 간첩, 직파 간첩이 있고 갔다가 임무 끝나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고첩이 있습니다. 고정간첩 알죠? 그러면 고정간첩은 언제 와서 말뚝을 박느냐? 6.25 때 6.25 전후회가 내려오죠.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3만 5천 명이 풀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방문포로입니다. 포로 석방했는데 배가 고프고 사업이 파산하고 북쪽에 친척이 있으면은 셀 수 없으면 뭐예요? 북한에서 편지 딱 들고 오면 편지 들고 오는데 이거 이모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 철수하냐? 이거 불고지지 알죠? 그때 바로 고발하는 이 불고지 걸린 겁니다. 그게 60년, 70년대까지인데 이것이 이제 고발 안 하고 이래 하다가 처음에는 편지 들고 옵니다. 이모 잘하셨습니까? 이 아들이 뭐 어쩌는데.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뭐예요? 달러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뭘 갖고 옵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엮이는 겁니다. 그게 고정가치입니다. 예. 자, 그래서 5분만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집회에서 탈북자가 부산 집회한 거 알죠? 고청 문제. 월남이 고정가첩으로 망했습니다. 월남이 망했는데 고정가첩, 빵골, 그 다음에 미군 쫓아내고 우리끼리, 민족끼리. 요거를 김일성이가 75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적용을 해서 주사파가 전까지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월남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고정가첩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자, 6.25 때, 여러분, 보도연맹에 30만 명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국에 군대하고 경찰이 내려오면서 각 지역에 있는 보도연맹들이 그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결 사살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도연맹 중에서 인민군이 오니까 입대가 해가지고 붉은 완장 차고 군경을 학살하는데 몰입군으로 해가지고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가면서 보도연맹 좌익들을 처치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 내에 있는 것을 워커라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다른 데는 지하에 있는 좌익들이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 인민군이 3개월 동안 천지를 불쳤습니까?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언도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들, 좌익들은 올라올 시간이 없죠. 이게 잠재해 있습니다. 고정가첩. 그러면서 서서히 고정가첩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나는 경상도 고정가첩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전라도, 강원도 고정가첩보다 고첩은 경상도 고첩이 무섭다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포로가 된 6만 명,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구공포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꼭 협상의제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행에 빠진 것은 어떤 논객이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국군들 포로가 6만 명이나 아웃 한강에서 하늘 품고 죽어가는데 대한민국의 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우리 역사에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